자, 이번 시간은 교재 135페이지예요. 135페이지 보시면 제3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핵심 단원이죠. 오늘은 정책 기초론을 잡고요. 다음 주는 투자론, 다다음 주는 감정평가론, 마지막 주는요 계산문제 기초특강이죠. 이러면 이제 입문과정 모두 끝이 나겠습니다.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정책인데 주로 5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제1절 보시면 정책의 의의와 기능이 나오는데 우선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136페이지죠. 네모 2번 부동산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입문과정이니까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잡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뒷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나옵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부동산 정책을 잘했던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요? 현재 그 대통령 빼고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정책을 잘했다. 어떤 분은 고 박정희 대통령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경제 대통령이죠. 경제를 살렸지만은 부동산 정책하고는 그다지 좀 어울리진 않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의견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부동산 관련 학과 있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이제 인정하는 부동산 정책을 잘했던 대통령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김대중 대통령요. 그분은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시는데, 물론 훌륭하시지만은 학자들이 부동산 정책까지는 글쎄요 하더라고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 노자가 붙어요. 노무현 대통령요? 그건 아니고요. 정답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대통령이 바로 뜻밖의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예. 뜻밖이죠. 왜냐면요, 노태우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재임 당시에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예. 그때 경기가 워낙 좋았거든요. 예. 그때 경제가 정말 좋았습니다. 투기가 극성을 부렸잖아요. 그 투기를 잡기 위해서 가장 비상의 카드 있죠. 토지 공개념. 예. 그것을 이제 실시했거든요. 따라서 따져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정책, 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에 첫 번째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조금 이따가 흐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법은요 엄청난 규제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토지 공개념 관련 부수 법률인데요. 바로 공시지가 잘 아시죠? 이때부터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했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던 개발이 환수 있죠. 개발이 환수하는 법률도 이때 도입이 된 법률입니다. 자, 대표적인 법률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바로 수요. 투기 수요를 잡으려고 토지 공개념이란 강력한 칼을 빼든 거예요. 만약 이걸로만 정책이 커졌더라면 절대 좋은 정책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죠.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요. 바로 자, 주택
200만 호 공급이 있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1기 신도시 있죠. 분당이다, 평촌이다 해서 1기 신도시 개발. 주택 200만 호 공급입니다. 공급을 확 늘렸잖아요. 지난 시간 보았지만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어떤 정책이다? 공급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공급을 확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억제죠. 수요와 공급이 가장 잘 어울렸던 정책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그래도 돌이켜보게 되면 부동산 정책하게 되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잘 하셨다. 업적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이런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그래서 무조건 수요만 잡을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균형 있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정책과도 관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보았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바로 옆에 부동산 정책의 2대 원리가 나오죠. 이것도 출제가 되었어요. 2대 원리. 부동산 정책의 2대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시험에 구회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가 정책의 2대 원리가 뭡니까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정답 4번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효율성이 뭡니까? 부터 봅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그대로 이제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효율성은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리킵니다. 효율적 배분이다. 반면에 형평성은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고 자원의 공평한 배분입니다. 이렇게 정책 흐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하나씩 보자면 효율성은요,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 하면서 빈 괄호가 두 개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빈 괄호 두 개는요, 여러분이 쓰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쓰면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빈 괄호.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도 지역지구지. 자,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하죠. 용도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의 목적이 뭡니까? 용도 지역마다 가장 효율적인 이용이 목적입니다. 효율적이요. 따라서 효율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지역지구제. 자, 두 번째 괄호이죠. 빈 괄호. 적어주자. 뭐냐면요. 바로 유효지 제도예요. 유효지 제도. 자, 유효지 제도 하게 되면 뭡니까? 땅을 가만히 놀리지 말라. 땅 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권고하죠. 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땅 놀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세요. 바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형평성에 원리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공평한 배분이다. 공평한 배분. 그럼 이건 뭡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고소득층, 저소득층, 구분되고 있잖아요. 이때
자, 세금을 예외 없이 누구나 똑같이 세금을 낸다면 형평이 맞을까요?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금은요, 돈 많이 버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 없는 사람은요, 세금 적게 내고 감면시켜주고 얘가 오히려 형평이 맞습니다. 즉 공평한 배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형평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하게 되면 또 빈과로 되어 있죠. 적어주자.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세금은 누구나 똑같이 내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것이 형평이 맞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괄호는요, 적어주자. 바로 개발이익 환수예요. 개발이익 환수하게 되면 요즘 뉴스 맨날 나오죠. 어떤 거요? 그 성남의 그 대장동 사업, 엄청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 뉴스화되고 있잖아요. 자, 개발이익 하게 되면 여러분도 따로 이제 2차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자, 만약 이만큼 지역이 개발된다면 이렇게 개발되면 인접한 땅이 있죠. 이 땅도 덩달아 땅값 올라가겠네요. 그렇잖아요. 이때 덩달아 땅값 올라가는데 이만큼은 정상지가 상승입니다. 정상지가 상승이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 부분을 개발이익 이렇게 불려요. 이런 개발이익은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서로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만큼의 개발이익은 환수하자. 이런 것들이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형평이 맞다라고 해서 개발이익 환수도 역시 형평성 논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부동산 정책은 효율성 또는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출발은요, 기본 흐름이 무엇이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강의 노트를 계속 보시면 이제 부동산 학이 나옵니다. 부동산학은 학문이죠.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학의 목적은 바로 부동산과 인간입니다. 부동산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의 목적입니다. 만약 양자 간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요,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정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최유효 이용이다. 최유효 이용입니다.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정책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좋기는커녕 나빠지더라. 즉,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을 부동산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이다. 관계 악화 현상을 부동산 문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요 네모가 밑에 네모가 3개 있죠.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 부동산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문제를 보게 되면 크게 2가지죠.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예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예요. 그래서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첫 번째, 토지 문제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땅이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예요. 토지 부족 문제이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자, 화면에 보입니까? 얘가 뭐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한국이잖아요. 예. 왜 이렇게 작게 그렸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국토와 협소합니다. 지구 전체로 본다면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면적의 프로테이지는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100%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면적은 약 0.2% 정도. 0.2%. 얼마나 작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야. 그것도 반 가르니까 얘가 우리나라 한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 전체로 본다면 정말로 너무너무 작아. 그 중에서 얘가 뭐죠? 서울이지. 뭐밖에 안 돼요? 점밖에 안 돼요. 예. 서울이 큰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중에 이것도 점이 뭐죠? 군자역이야. 우리 학원이야. 예. 그러니까 서울이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요. 서울의 군자역이다. 저희 학원이다. 이 인간의 이 존재가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 큰 지구도 우주 전체로 본다면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미세하게 본다면 참 이 한국도 적은데 그 중에 또 점이 서울이라 그 중에 또 그 속에 또 오래 살고 있으니까 이 좁은 바닥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려고 돈 모으려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그렇죠. 인생이란 게 그죠. 어쨌건 국토가 협소하다. 절대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가 부족해요. 땅이 절대 부족하니까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2번째 집가구. 집가구.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절대 부족하니까 집가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토지 이용의 비효율적인 이용입니다. 비효율적 이용입니다. 만약 인간이 토지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최유효 이용으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땅은 절대 부족한데 땅값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땅 있는 자, 없는 자 해서 너무 형평이 안 맞더라. 토지 소유가 편중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다음에 주택 문제는요. 자,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입니다. 주택의 양적 문제와 두 번째는 질적 문제. 양적 문제는요, 주택의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다. 이제 과거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요,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했거든요, 양적으로. 그런데 아마 2010년도로 기억납니다. 2010년 당시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주택 보급률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달성했습니다. 주택 보급률 100%가 무슨 말이죠? 예. 한 가구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100% 달성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자면 주택 보급률이 104%, 105%대를 넘었었거든요. 10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결국 다주택자. 돈 많은 사람이 주택을 10채 갖고 있고 50채 갖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다주택자. 어쨌건 과거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을 100% 달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적 문제는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얘가 해결이 된 다음에는 질적 문제가 필요하다. 자, 질적 문제는요,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죠. 경제가 점점 성장하니까 소득이 많아집니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10평대를 살다가 18평대, 20평대, 30평대 점점 더 큰 집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집을 갖고 있다가 더 크고 나은 질적인 주택을 선호하더라 해서 이런 문제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하게 되면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문제 하게 되면 거기에 두 가지가 있더라. 이런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 가만히 두게 되면 점점 나빠지고 도력효소가 얻게 되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인 노력입니다. 이것을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불러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한 번 더 흐름을 보게 되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인 노력을 가리켜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토지 정책이 돼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 주택 정책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요, 바로 세금이죠. 조세 정책이 있죠. 따라서 결국 부동산 정책 흐름은 크게 세 가지,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세 가지를 하면서 우리 시험은 여기서 한 5문제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죠, 법. 그러니까 얘는요, 정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 법을 말해요. 사실 우리나라에 부동산 관련 법률이 10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부가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다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책하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자, 각각 정말 적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물론 강의 노트에도 전부 다 따로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제 메모된 이런 내용들을 국한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한 합격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 일부분들만 공부하시면 정책에 대한 공부는 끝이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본다면요. 먼저 토지 정책 하게 되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네모죠. 토지 정책은 땡땡 네모되어 있죠. 네모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네모가 뭐냐?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학개론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토지은행제도가 있죠.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는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이다. 자, 랜드 뱅킹이죠. 자, 토지은행 하게 되면 쉬운 말로 어느 지역에 땅이 이만큼 있으면요, 정부가 이 땅을 미리 싸게 매입합니다. 싸게 매입해서 이 땅을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다가 10년 뒤건 20년 뒤건 나중에 개발할 문제가 생기면 이 땅을 개발하면 되겠네. 그러면 땅을 싸게 매입했잖아요. 그 나중에 훗날 개발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싸게 매입해서 땅을 비축하고 있다가 적시에 개발하거나 땅을 되팔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토지은행제도는 아주 개발하기는 좋은 제도가 되고요. 다만 토지은행도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 이것도 법령,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부터 해서 양이 엄청 많아요. 많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 가운데 토지은행은 누가 어떤 주체가 운영을 합니까? 운영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LH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토지은행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토지은행은 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한다. X. 얼마나 쉬워요. 따라서 LH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 정도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법률까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개발이 환수 있죠. 이것도 토지 관련 정책이 되고요. 자, 이외에도 개발의 환수뿐만 아니라 자, 토지 공개념 관련 규제를 처음 시행할 때 모든 지가를 일어나시키자. 공시지가. 네. 이것도 바로 토지 정책의 하나입니다. 공시지가. 즉 토지 가격 공시가 돼요. 토지 가격 공시. 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자, 토지 공개념은 가장 최근에는요. 현재 이재명 당대표 있잖아요. 이분께서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토지 공개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슈가 됐지만은요. 토지 공개념은요.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돼요.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제 실시가 되었다? 바로 이 시기를 본다면요. 1990년대, 90년 초입니다. 1990년부터 1997년 말입니다. 97년 말, 정확히 11월 달인데요. 97년도 말에 뭐가 터졌죠?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1990년부터 칼을 빼들었어요. 한 7년쯤 실시가 되었거든요. 이 배경도 우리 시험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 공개념 하게 되면 90년 이전에 직전이 뭡니까? 88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
그러면 88 올림픽 이 당시에는요, 역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로 뜨거웠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제 삼저 현상. 삼저. 들어보셨죠? 삼저 하게 되면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입니다. 이 세 개의 호재가 겹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경제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세요, 현재. 현재는 정반대라는 거 느낌 드시죠? 예. 현재 뭡니까? 고유가지, 고금리지, 게다가 고환율이지.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88 올림픽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삼저 현상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가격은 막 너무너무 많이 오르고, 땅값이.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막 극성을 부리거든요. 이때 투기를 잡으려고, 확실히 잡으려고 드디어 이것을, 이때 투기를 잡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카드를 빼던 거예요. 토지 공개념. 그래서 토지 공개념 하게 되면 바로 이 취지가 뭐냐? 취지가 뭐냐? 토지 공개념은요, 땅을 소유하지 말라. 땅 갖고 있지 말래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고 땅을 이용하라. 땅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 말고 이용하라. 이것이 한마디로 토지 공개념 취지가 돼요. 땅을 갖고 있으니까 땅값 오르고 투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땅 많이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담감, 엄청난 세금을 매기겠대요. 그러니까 이용하면 봐주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수요에 대해서 엄청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 이 소유에 대한 엄청난 규제를 했다. 재산권을 제한했는데요. 이때 거기에 가장 강력했던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법률은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초과 소유 부담금입니다. 다른 하나가 토지 초과 이득세입니다. 이 두 개의 법만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초과 소유 부담금, 이 말은 제목 그대로 땅을 초과해서 소유하면 엄청난 부담금을 매기겠대요.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초과 소유 부담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서울 지역의 한 개인이 땅을 400평을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담금을 물려버립니다. 그때 제가 40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400평을 초과해서 땅 갖고 있으면 그 이상의 땅에서는 엄청난 부담금을 물리겠대요. 이거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두 번째, 토지 초과이득세. 얘는요, 줄여서 토지 초과이득세를 줄여가지고 토초세 이렇게 불러요. 토초세. 이거 정말 엄청났습니다. 예. 부자들이 이 토초세 때문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서운 법이에요. 무서운 세금입니다.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토초세가 얼만큼 무서운가 하면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10억. 10억짜리 땅입니다. 그런데 3년 지났거든요. 3년. 그러면 3년 지나면 땅값 오르겠지. 오르는데 88 이 당시는요. 이 집가 상승이 엄청났거든요.
정말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났더니 순식간에 땅값이 20억이 되더라고요. 20억. 더블로 올랐죠. 더블로. 이때 만약 정상지가 상승, 이건 보유입니다. 보유. 판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 자, 갖고 있는데 3년 땅값 매기는 거예요. 매겼는데 20억이더라. 그럼 이때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면 얼마 올랐습니까? 땅값이 따버리니까 10억 올랐죠. 10억. 10억이 올랐는데 정상지가 상승은 한 2억 잡을게요. 자, 2억은 정상지가 상승이다. 정상적인 상승분입니다. 정상적인 지가 상승은 2억인데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죠? 초과분이 8억이죠. 8억. 8억. 따라서 토토세는 정상지가 상승을 제외한 초과한 8억에 대해서 세금을요 50% 때려버립니다. 50%. 얘가 토토세예요. 그러면 8억에 50%가 얼마가 되죠? 4억입니다. 4억. 4억. 이거 듣고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결국 정차 위반으로 딱지를 딱 끊겼대요. 얼마? 4만 원짜리요. 딱지 사면 딱 끊기니까 4만 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4만 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한데 4만 원 내고 4억이래. 4억. 여러분이 세금을 4억 맞아보세요. 예. 이거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기절 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땅을 갖고 있는데 3년 뒤에 세금을 4억씩 때리는 거야. 시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토초세가 정말 부자들에게는 공포의 법이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토초세 위력은 정말 컸어요. 예. 아마 그 당시에 막 93년도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에 그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그 당시에 이제 롯데월드. 짓기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롯데월드 부지에 요 세금을 때린 거예요. 왜? 땅값이 막 올랐으니까 토초세를 매기니까 세금이 얼마 나왔지? 70억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롯데월드 부지의 세금을 토초세를 70억 때려버리니까 롯데 측에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땅을 판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건데 70억이 뭐냐 세금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소송 올라갑니다. 서울고법 거치고 판결이 안 나요. 또 이제 대법 거쳐도 판결이 안 나요. 결국 헌재까지 올라갔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이에 대한 판결 결정이 나는데 결정이 뭐냐? 바로 위헌은 아니고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헌법 불합치. 다시 말하면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2차 과목에서 세법을 공부하시겠지만 세법. 그러면 여러분이 세법,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 항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실현이익입니다. 항상 세금은요, 실현된 이익에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았다면 실현되었잖아요. 그때 뭡니까? 양도세. 양도세 물게 되고. 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실현되었잖아요. 그때 뭘 내지? 부가세.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금 원리가 실현된 이익에서 세금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토초세는 판 것도 아닌데 보유하고 있잖아요. 판 것도 아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50%씩 때려. 이것은 바로 미실현 이익입니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서 세금을 이렇게 50%씩 때리는 것은 너무나 형평에 안 맞다.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결국 이 롯데월드 부지 판결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와서 이
져버렸어요. 롯데가 이겼습니다. 이때부터 이 법이 흔들흔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법들이 언제 무너졌느냐? 자, 90년부터 97년도까지는 계속 이어지다가 97년도 말에 정확히 11월 달이죠. 11월 초. 바로 IMF가 왔습니다. IMF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렇게 계속 좋아지다가 88 올림픽입니다. 지나고 90년, 97년 계속 좋아지다가 IMF가 터지면서부터 경제가 끝없이 추락합니다. 이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었죠. 그때 아마 97년도 12월 18일로 기억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땅값은 끝없이 추락하잖아요. 추락하니까 이 법은 아무 필요가 없어. 저절로 폐지. 저절로 없어진 거예요. 왜? 규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과 소유 부담금이나 토초세 이 두 가지는요. 이때 폐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입니다. 따라서 최근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 하게 되면요. 바로 초과 소유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요.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법 있잖아요. 이런 법은 그때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골 메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 보시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이게 있어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지금은 또 요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뭡니까? 호황이다. 좋아져요. 얘는 나빠지겠죠? 불황입니다. 항상 경제도 사계절이 있죠.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항상 이 주기가 있잖아요. 이때 호황이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진행합니까? 호황일 때 규제하죠. 88 때는 강력한 토지 공개로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규제를 하더라. 규제한다를 다른 말로 목욕탕으로 비교하자면 냉탕입니다. 냉탕. 규제를 합니다. 다음에 불황입니다. IMF가 터지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풀 거 다 풀었잖아요. 모든 법률을 거의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규제를 완화시키죠. 비교하자면 온탕이죠. 온탕. 그래서 항상 부동산 정책은요. 호황이면 규제하고 불황이면 완화시켜주고 다시 말하면 목욕탕과 비교하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리 갔다리 반복합니다. 냉탕, 온탕.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정책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이 냉탕의 흐름인지, 지금이 온탕의 흐름인지. 그래서 이 정책 흐름에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뭐 작년 같은 분위기에서는 주로 또 작년 올해 분위기 어떠죠? 자,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다세대, 다주택자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예. 했는데 안 먹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주택에서 먹거리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이제 틈새가 어떤 틈새가 보이죠. 특히 올해 초 작년 같으면 주로 그 아파트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경 산업센터에 있죠. 여기 투자하게 되면 교수도 없거니와 대출도 많이 나가주지. 예, 그런 정책적으로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틈새가. 예. 그래서 항상 정책이 되면 이렇게 항상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정책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점은요. 초과 소유 부담금이나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이미 과거에 폐지가 되었다.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과 주거처 정책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